안녕하세요. 차기호수와 고급 물리학 시간입니다. 멤버십 코스로 오늘도 역시 뉴턴 역학 할 차례죠. 여러 입자의 운동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2차원 운동하고 그때까지는 지난 시간까지는 물체가 입자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여러 개가 있을 때 어떻게 기술하고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물체가 여러 개가 되면 우리 개, 시스템을 생각해야 되는데 시스템이란 개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마음대로 정한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운동을 기술하려고 하는 입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입자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4개의 입자 중에서 특별히 이 3개만 내가 운동을 기술하려고 한다. 운동을 기술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 입자들의 위치 벡터를 내가 알려고 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또 어떻게 쌓았냐면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입자에게만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에 속한 입자들만 내가 위치 벡터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그 옆에 있는 다른 입자의 위치 벡터는 알 수도 없고 관심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힘을 2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어떤 2가지냐면 내력과 외력 이렇게 나눕니다. 이 내력과 외력을 우리가 자주 이용하면서 그냥 대강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지만 엄격한 정의가 있습니다. 내력이란 바로 뭐냐면 내가 개를 만들어 놨죠. 몇 개의 입자들로 그 개에 속한 입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내력입니다. 힘이란 반드시 두 입자,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것이죠. 그 두 물체가, 두 입자가 모두 다 개에 속해 있을 때 그것을 내력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외력은 무엇이냐면 한 물체가 개 밖에 있어가지고 개 바깥에 있는 물체, 내가 위치 벡터를 알고 싶어 하지 않는 물체가 개에 속한 입자한테 작용하는 힘을 외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그려놨으면 자, 요거 M1, M2, M3가 지금 내가 개로 정한 거죠. 요놈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것이 바로 내력이 되겠습니다. 이 내력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력 우리 표시할 때는 힘을 표시할 때는 어떻게 씁니까? FIJ 이렇게 표시할 때 약속입니다. 자, J가 I한테 작용하는 힘, 이거 FIJ로 이렇게 약속하겠어요. J는 원인이고 I가 그 힘이 작용하는 대상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자, 이 중에서 3개, 4개 이런 입자들이 있었죠. 그 입자들 이름을 이렇게 한다면 이 중에서 내력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기에는 1, 2, 3, 4 중에서 2개가 모두 이 개에 속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내력은 요거 2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여기에 보면 이 입자가 3개 있을 때는 내력이 전부에서 몇 개 있습니까? 6개 있죠. 이놈들을 다 합하면 0입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2개씩은 작용 반작용의 쌍인데 작용과 반작용은 크기 같고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그 쌍이 반드시 내력은 그 쌍이 전부 다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 더하면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내력과 외력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물체의 위치에 어떻게 의존하느냐에 따라서 한 입자 힘, 두 입자 힘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한 입자 힘이란 어떠냐면 외력을 가리키는 말인데 외력은 무엇에 의존하냐면 힘을 받는 입자의 좌표에만 의존합니다. 사실은 다른 힘의 원인이 되는 입자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걔 바깥에 있으니까 그것의 좌표를 내가 모르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걔 바깥에 있는 M4가 여기 안에 있는 놈한테 힘을 작용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바로 외력이 될 텐데 이 외력은 안에 있는 입자들이 움직이면 바뀌겠죠.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F14 이거는 4가 바깥에 있는 거니까 외력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에만 의존하냐면 R1에만 M1의 위치에만 의존하고 M24는 R2에만 의존하고 M34는 R3에만 의존하죠. 그래서 이런 외력을 뭐라고 부르냐면 한 입자 힘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외력이 한 입자의 좌표에만 의존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입자 힘이 있으면 또 무엇도 있겠습니까? 두 입자 힘도 있겠죠. 두 입자 힘은 무엇을 가리키는 힘이겠습니까? 내력을 가리키겠어요. 그래서 내력은 어떤
그 힘을 받는 입자가 움직여서 변하지만 어떻습니까? 주는 입자가 움직여도 또 변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 내력은 어떻습니까? M1이 힘을 받고 있다면 M2가 움직이더라도 이게 바뀌죠. 그래서 내력은 우리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F12는 R1에도 의존하고 R2에도 의존하고 F21도 역시 R1에도 의존하고 R2에도 의존하고 이런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력은 그래서 두 입자 모두에 의존하기 때문에 두 입자 힘이다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력을 한 입자 힘, 내력은 두 입자 힘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좀 높은 수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급 물리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문제 하나 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세 사람이 있는데 영수와 기철이와 순자가 있어요. 공중에다 돌멩이를 던졌어요. 각각 하나씩 던졌으면 물체가 전부 몇 개입니까? 세 개지요. 내가 그 세 개를 지금 기술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물체의 운동은 세입자 운동일까 아닐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물리에서 두입자 운동, 세입자 운동, 여러입자 운동, 오늘의 제목이 여러입자 운동이었죠. 여러입자 운동일 때 이게 세입자 운동, 지금 그 기철이하고 순자하고 영수가 던진 공 3개가, 돌멩이 3개가 세입자 운동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은 뭐냐면 세입자 운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아닌지는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입자, 개에 속한 세입자를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세입자가, 세 개의 입자가 지금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막 운동하고 있으면 그 세입자의 좌표, 위치 벡터 R1, R2, R3가 우리가 관심의 대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놈이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개에 여러 입자가 포함되어 있을 때 우리 무엇을 그리냐면 운동 방정식을 세우는데 운동 방정식은 반드시 입자마다 하나씩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세우게 하겠어요. 하나씩. 그 다음에 개에 속한 입자의 위치만 우리가 구합니다. 여기서 위치는 개 바깥에 있는 입자의 위치는 상관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개에 속하지 않는 입자의 위치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세 입자의 운동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겠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M1의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입자가 받는 힘을 전부 다 씁니다. 그리고 M1의 운동 방정식의 우변은 M1 dt 제곱분의 d 제곱 R1 이렇게 되죠. 그런데 M1이 받는 힘은 내력도 있을 수 있고 외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력을 전부 다 합해서 F1이라고 하겠어요. 여기 대문자로 쓴 힘은 외력입니다. 개 바깥에 있는 모든 원인에 의한 힘이 F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입자가 3개니까 F12 더하기 F13 이 두 개가 내력이 되겠어요. 그러면 M2는 어떤 힘 받겠습니까? M2는 M2에 작용하는 외력 F2와 그 다음에 F23, F21을 받겠죠. 그 안에 내력은 1, 2, 3밖에 없으니까 2는 3한테서 받는 거, 1한테서 받는 거 2개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우변은 역시 M2 dt 제곱분의 d 제곱 R2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M3는 어떻습니까? M3는 우리 금방 쓸 수 있겠죠? F3하고 F31 더하기 F32는 M3 dt 제곱분의 d 제곱 R3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이거 우리가 3개 있을 때만 이렇게 썼지만 여러 개 n개 있다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i번째 거에는 자, i번째의 외력, 그 다음에 i번째한테 작용하는 내력인데 내력이 자신만 빼고 나머지가 다 작용하겠죠. 그 다음에 i번째 질량 곱하기 i번째 dt 제곱분의 d 제곱 rI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요게 바로 외력이고 요건 바로 뭘 얘기해요? 내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자 운동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 세입자 운동 이걸 풀려고 봤어요. 자, 이 뉴턴의 운동 방정식은 무엇을 풉니까? 바로 종속 변수 R1을 풀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R1을 풀려고 보니까 여기도 뭐가 있습니까? R2와 R3가 있죠. R2와 R3를 알아야지 이 식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2를 풀려고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그럼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R3와 R1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R3를 풀려고 하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R1과 R2가 들어있죠.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 입자 운동을 구하려고 풀려고 할 때는 어떠냐면 운동 방정식은 3개가 나오는데 세 입자니까 근데 하나씩 따로 풀 수가 없고 3개를 같이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개를 같이 푸는 방정식을 뭐라고 합니까? 연립 방정식이라고 하죠. 이것은 미분이 들어간 연립 방정식이니까 이런 방정식을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연립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고, 이게 바로 여러 입자 운동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 입자의 경우에는 그 여러 입자 수만큼의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연립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외력만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이런 힘들이 있는데 원식, 이식, 삼식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내력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내력이 없으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 식이 바로 이제 이렇게 바뀌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제 R1 따로, R2 따로, R3 따로 풀 수가 있죠. 이것은 입자는 세 개가 있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한 물체 문제가 세 개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아까 퀴즈에서 물어본 그 세 입자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입자가 세 개 있다고 해서 세 입자 운동이 아니라 그 세 입자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내력을 작용할 때 그때 세 입자 운동이지, 전혀 그렇지 않고 각자 놀면, 우리 세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이 전혀 얘기도 하지 않고 각자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세 사람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세 사람이 같은 자리에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한 물체가 있더라도 내력이 없으면 문제 풀기가 간단하지만 내력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연립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 그랬죠. 이 연립 미분 방식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거 풀기가.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면 어떻게 하느냐? 물리에서는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항상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해 가지고 문제를 간단하게 만드는데, 여러 입자가 있을 때 도입하는 새로운 물리량이 바로 뭐냐면 질량 중심과 선운동량입니다. 그래서 질량 중심과 선운동량을 도입할 것 같으면 여러 입자로 된 물체들의 운동의 특징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대개의 경우에 그런 경우인데, 외력보다 내력이 굉장히 작으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먼저 내력은 무시하고 문제를 풉니다. 내력을 무시하고 문제를 풀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냥 한 물체 문제 여러 개 풀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력에 의한 효과를, 그래서 외력보다 내력이 많이 작으면 내력을 무시하고 문제를 푼 다음에 내력의 효과를 보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세 물체의 문제를 이제 푸는데 어떻게 하느냐? 내력이 지금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물체에 대한 식, 여기 두 번째 물체에 대한 식, 여기 세 번째 물체에 대한 식이 있는데 요 세 개를 그냥 더하겠어요. 이게 더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습니까? 요놈들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력의 합은 0이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저기에는 F12와 여기는 F21은 어때요? 요거 작용과 반작용이죠. 그래서 요거 두 개 합하면 0. 여기 F13와 여기 F31 여기 저기 있죠. 저기 요거 두 개 합해도 0. F23와 F32 더해도 0. 이렇게 내력의 경우에는 그 쌍이, 내력을 만드는 쌍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력의 합은 항상 0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요걸 그래서 다 더하면 식이 한 식이 딱 나오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데, 요게 바로 뭡니까? 요 앞에 있는 요게 바로 외력을 세 입자들이 그 개에 있는 입자들의 작용하는 힘을 다 합한 거죠. 이게 바로 외력의 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 M1, M2, M3를 어때요? 미분 기호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요거를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질량 중심이라는 정의를 도입합니다. 자, 요 모양을 질량 중심 정의하는데 사용하는 것인데, 질량 중심이란 어떻게 정의가 된 것이냐? 우선 이 좌변을 F라고 놓겠어요. F 합력입니다. 외력의 합력.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놓느냐? 요거는 라지 M, 그 다음에 RCM이 이게 질량 중심 좌표입니다. 요 전체를 이렇게 놓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질량에다 그 좌표를 곱한 것을 다 더한 것이 총질량, M은 총질량이 되겠습니다. 이 총질량에다가 질량 중심 좌표를 더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개의 입자가 있을 때는 총질량이 이렇게 되지만 n 개의 입자가 있을 때는 그거 다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질량 중심 세 개의 입자가 있을 때는 아까 저기에는 m하고 r을 곱한 걸 다 더해서 총질량으로 나누는 것이 질량 중심이라고 한다면, 자, 요것은 어때요? 네, 요거
1에서 n까지 MIRI를 다 더한 다음에 총 질량으로 나눈 것이 질량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질량 중심을 표현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면 저 식이 바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봤더니 이건 뭡니까? 뉴턴의 운동방정식이죠. 뉴턴의 운동방정식인데 이거는 누구한테 적용하는 것입니까? 질량이 총 질량인 놈한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총 질량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질량 중심이죠. 그 다음에 이때 작용하는 힘은 뭡니까? 내력을 다 합한 것인데, 그 개에 작용하는 힘을 다 합했는데 내력의 합은 그냥 0이 되니까 뭐만 남았어요? 외력의 합만 남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체들이 많이 있는데 내력과 외력을 받으면서 움직이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때 질량 중심의 운동은 마치 질량 중심에 모든 질량이 다 모여 있으면서 외력을 다 합한 것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운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질량 중심의 운동을 보여주는 특별한 예로 뭐가 있냐면 이런 불꽃놀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꽃놀이를 볼 것 같으면 불꽃놀이가 터지면서 전체적으로 움직이죠. 근데 그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안 터졌을 때 움직이는 이 포물선 모양을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력이 질량 중심의 운동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내력은 무엇에만 영향을 줘요? 서로 상대적인 운동에만 영향을 주고 전체적인 운동은 질량 중심 운동으로 대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 물체 입자, 여러 입자 운동에서 우리가 또 하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력이 만약에 외력에 비해서 몹시 작으면 어떤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력을 무시하고 먼저 푼 다음에 외력 푼다고 했죠. 그런 것으로 아주 중요한 재미있는 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행성들의 운동, 우리 행성들이 뭡니까? 태양 주위에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를 우리 행성들이라고 한다면, 이 행성들은 어떤 운동을 하냐면 똑같은 궤도를, 타원 궤도를 도는데, 이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이 똑같은 타원 궤도는 내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 이때 내력은 뭐예요? 행성과 행성들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력이 내력이겠죠. 외력은 뭐예요? 태양이 행성한테 작용하는 게 외력이 되겠습니다. 걔는 행성들만 모인 게 이제 걔가 되겠어요. 그래서 행성과 행성 사이의 힘을 무시한다면, 그러면 똑같은 궤도를, 똑같은 타원 궤도를 항상 도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냐? 자, 외력만 반다고 생각하면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냐면, 외력 때문에 이 축이, 타원 궤도의 축이 조금씩 이동합니다. 물론 이 조금씩 이동하는 건 굉장히 작아요. 이 축이 이동하는 정도가 지구의 경우는 100년에 한 500초 정도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지만 이 내력 때문에 이렇게 축이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효과가 굉장히 작은 것이 태양의 질량이 이 태양계 전체의 질량의 9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행성들 사이의 영향은 굉장히 작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데, 세차 운동은 바로 행성들 사이에 작용하는 내력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주 굉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천왕성을 우연히 발견한 사람이 있는데, 이건 진짜 우연히 한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윌리엄 허셜이라고 하는 아마추어 천문학자였습니다. 영국의 아마추어 천문학자가 1781년 3월 13일 날 망원경으로, 사실은 행성을 관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쌍둥이별을 관찰하려고 했는데, 그때 우연히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행성한테는 이름 붙여주는 룰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 나오는 신의 서열을 따라서 천왕성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행성들은 어떠냐? 사실 원래 이 허셜이 이거 발견하기 전까지는 옛날부터 쭉 행성이 몇 개밖에 없었냐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이건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쭉 알고 있던 것이죠. 이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었는데, 이때 1780몇 년에 천왕성을 우연히 발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행성이 있습니다. 이 해왕성. 그런데 이 해왕성은 계산에 의해서 뉴턴 역학으로 계산해 가지고 발견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천왕성을 우연히 발견한 사람은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천왕성 발견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영국의 궁전 천문학자로 임명돼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가 1781년 3월 13일인데 나중에 뉴턴 역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왔냐면 해왕성의 존재를 예언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프랑스의 리베리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뉴턴 역학을 전공한 수학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무엇을 가지고 그런 결론 얻었냐면 1846년 9월 18일 날 계산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어요. 무엇 때문에? 천왕성의 궤도가 그때 다른 행성들도 있으니까 다른 행성들의 그 기여를 다 해가지고 내력의 기여까지 다 해서 천왕성의 궤도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예언을 했는데 그 궤도하고 다르게 가는 관찰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려면 반드시 다른 행성이 또 하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뉴턴 역학에 의해서 천왕성의 그 세차 운동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어떤 행성이 필요한가, 요 위치하고 어디에 시기를 갖다가 그대로 그 새로운 행성에 대한 위치를 예언을 해가지고 그걸 누구한테 보냈냐면 갈레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 사람은 수학자니까 자기가 관찰을 못하죠. 그래서 독일의 천문대장인 갈레라는 사람한테 언제 보냈어요? 1846년 9월 18일 날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편지를 받고서 해왕성을 실제로 그 리베리에가 예언한 그 별을 이제 해왕성이라고 나중에 이름을 붙였는데 최초로 관찰한 사람이 누구냐면 갈레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갈레는 독일 베를린 천문대 소장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허셜이 천왕성을 1781년 3월 13일 날 발견을 했는데 그로부터 백몇십 년 있어가지고 1846년 9월 18일 날 리베리에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 가는데 며칠 걸렸어요. 5일 걸렸네. 그래서 1846년 9월 23일 날 갈레라가 그 편지 받으니까 너무 재밌겠죠. 바로 천문대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받아가지고 리베리가 말한 데다가 어때요? 딱 망원경을 댔더니 어때요? 바로 30분 만에 알려진 위치의 1도 이내에서 해왕성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허셜이 발견한 얼마 다음입니까? 159년 후에 적용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 입자 운동은, 운동 방정식은 입자 수와 같은 수의 열린 미분 방정식인데, 열린 미분 방정식은 풀기가 복잡하고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 하나가 뭐예요? 새로운 물량을 도입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우리 질량 중심만 간단히 소개했지만 선운동량을 도입하면 선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물체 여러 입자들의 운동을 잘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였습니까? 여러 입자 운동의 경우에는 외력과 내력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력이 매우 작은 경우에는 내력을 먼저 무시한 다음에 외력만으로, 그럼 문제가 간단하죠. 푼 다음에 내력은 나중에 보정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